상자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 상항은 위나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위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본래 성씨는 공손씨야. 그래서 공손왕이라고도 하고, 이제 진나라 효공 때 그 변법에 성공을 거두어서 강대국이 되니까 효공이 상이라는 땅에 그 영지를 줘요. 그래서 상군이라고도 별칭하고 상자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명, 나라명, 성씨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 상군서가 상항이 혼자 설수한 건 아니에요. 상항을 추종하는 그 후대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편집한 거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상군서라고 하고, 여기에 담겨 있는 사상을 상항학파의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이 관중은 상항은 전국시대 사람이고요. 우리가 춘추시대에는 5패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가장 강자가 그 제나라의 환공, 그다음 뭐 진문공 이렇게 있는데, 뭐 초나라 장왕, 뭐 오왕부차, 월왕부천 해서 보통 5패라고 합니다. 이제 환공을 보좌했던 사람이 이제 관중이고, 관중과 단짝 친구가 이제 포수가예요. 이따가 요 관련된 얘기를 모은 자료가 있으니까 대충 훑어보기로 하고요. 둘이 절친이지만 이제 환공을 보필해서 5패의 우두머리로 만든 사람이 관중이다. 근데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관자라는 책은 관중이 다 썼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역시 상군서와 마찬가지로 이 춘추시대부터 전국시대까지, 그러니까 전국시대 중기에까지 이 개혁파들이 관중이라는 이름을 가탁해서, 이걸 가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관중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증보한 책이 상당히 분량이 두껍습니다. 물론 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관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모든 게 다 그 환공과 관중 당시의 이론이고 주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관중을 추종하던 개혁파들의 이념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사상이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관자라는 책을 오늘날 상당히 중시하죠. 특히 이 관자라는 책은요, 오늘날은 이제 개혁을 주도한 관중이기 때문에 관중을 아까 상황과 마찬가지로 법과의 원조로 보는 학자들도 꽤 있어요. 그만큼 항공을 법치인으로 보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도가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고요. 이따가 끝무렵에 음양가와 관련된 얘기도 하겠지만, 음양가에 관련된 제자백과 가운데 음양가에 관련된 자료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책이 이 관자라는 책이에요. 관자에는 오행편이 따로 있어요. 그 뭐 수지편도 있고, 이따 보면 여러 가지가 좀 보여질 텐데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물론 관중 자체는 공자의 선배고요. 논어에서도 관중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죠. 물론 예의는 몰랐지만, 그러나 관중과 제나라 황공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오랑캐 옷을 입고 오랑캐 말을 했을 것이다. 왜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냐? 보세요. 주나라 왕실, 다시 말하면 서주의 천자의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이게 이제 천자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 수없는 뭐 제후와 제후와의 전쟁, 대부와 대부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천자의 권위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원의 혼란은 곧 뭐예요? 이민족들한테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족들의 침입이 너무 잦아요. 그러니까 이 춘추시대 때 가장 강력한 다른 나라가 5나라가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춘추호패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더라도
오랑캐가 중원을 침입했을 때는 우리가 단결해서 조약으로 일치단결해서 퇴치하자. 그래서 출발한 게 춘추 5패입니다. 춘추 5패의 제1조가 뭐냐면 천자의 왕실을 보위한다. 이게 대의 명분이에요. 말로만. 예. 그러니까 천자의 왕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얘기도 많아요. 뭐 노약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웃나라로 가는 물길을 제방을 쌓아서 함부로 바꾸지 말고. 그 시대에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예, 요즘 말로 말하면 댐을 막아서 이웃나라로 물을 안 흘려보내면 농사 못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된 거고, 논어에서 공자가 말했듯이 춘추패의 긍정적인 측면은 오랑캐를 퇴치한다라는, 그거는 어느 정도 공자한테도 어필됐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패는 힘에 의한 통치이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배척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패라는 이름만 나오면 부르르 떤 학자가 맹자죠. 우리가 맹자 시간에 그걸 좀 다루었잖아요. 그 배경을 알아두시고요. 이게 이제 오패가 또 전국시대에 오게 되면 일곱 나라의 강자들로 분열되죠. 이게 이른바 전국치룡이에요. 그 배경을 알아두고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도가로도 분류되고 법가로도 분류된다. 그 다음에 관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목. 예. 이영 선생님 읽으시죠. 잘 살아야 예절을 알고 영욕을 가린다. 한 나라를 지배하는 군주는 한 해의 생산 계획을 세우고 이를 빈틈없이 밀고 나가 경제를 풍족하게 해야 한다. 나라가 풍족하면 먼 나라에서도 백성이 모여들고 토지가 잘 정비되어 있으면 백성들은 그 땅에서 도망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백성은 살림이 안정되어야 비로소 예절을 알고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영욕을 가리게 된다. 군주가 재물을 소비할 때 법도를 지키는 것이 민생 안정의 기본이다. 생활이 안정되면 백성은 예, 의, 염, 치의 덕을 잘 지킨다. 이렇게 되면 군주의 명령이 나라 구석구석까지 미칠 것이다. 군주는 무엇보다 먼저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형벌은 2차적인 문제이다. 먼저 민생을 안정시키고 도덕의식을 고양시킬 것. 그것이 바로 나라의 기반이다. 그런 것에 신령과 종묘, 조상을 모셔야 한다. 이는 종교심을 길러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다. 목민편이요. 그 관자의 네. 서편입니다. 이 예의영치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 관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거예요. 사유라고 그러죠. 사유. 이 유자는 기준, 표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 그 국회의원들 보면 예의영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나만 그렇게 느끼나? 하여튼 우리나라 지주자들 중에 가장 예의는 뭐 차치하고라도 염치가 너무 없어. 예. 염은 이제 청렴이고 요거는 이제 부끄러움인데,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맹자 노노에도요, 공자가 위나라 그 당시 강대국이었었죠. 위나라에 여행하면서 제자에게 그래요. 야, 이렇게 인구들이 많구나. 사람들 진짜 많다.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경제다. 부유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부유하게 하여 민생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된다. 유교가 맨날 군자 타령한다고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까 그 첫머리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눈높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공자맹자가 주로 논어맹자에 나오는 대화는 주로 누구하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실권자들 혹은 제자들과 나눈 문답 내용이잖아요. 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리더십, 도덕성이거든요. 그런데
백성의 눈높이로 보자면 누구나 다 먹고 살 줄 알아야, 아니 배고픈데 무슨 예의를 따지고 공부를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유교도 기본적으로 백성의 눈높이에서는 경제를 처음으로 친다.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유교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맹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제 수업에 나온 얘기잖아요. 백성들은 항산이 있어야 일정한 재산, 일정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난 다음에 항심을 가질 수 있다. 공자 얘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지도자는 어때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다. 맹자가 약간 좀 더 나갔을 뿐이죠. 근데 지금 이거보다도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알려진 얘기가 뭐예요? 창고가 차야,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 이게 관자 목민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따가 예문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다 예절을 알까요? 이게 반드시 선후 관계입니까?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오히려 경제가 안정되면 더 방만하게 방종하는 게 대중의 본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반드시 선후 관계로 얘기가 가능할 것인가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황 선생님이 시장의 형편. 예. 시장의 형편을 보고 정치의 득실을 판단한다. 물가의 시세는 물자의 수요 상황을 나타낸다. 물가를 내리면 상인의 이익이 적어지고 이익이 적어지면 농업 생산에 힘을 쏟을 것이다. 백성의 대부분이 농업을 본업으로 삼아 노력하면 사회의 기풍이 튼튼해지고 나라의 재정이 안정된다. 물은 나라의 재정이란 계획에 따라 짜이고 노력에 따라 안정되는 것이며 방심하면 파탄에 빠진다. 계획이 없으면 재정이 성립할 수 없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정도 없다. 하나, 방심하지만 않으면 파탄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장의 형편을 잘 살펴보면 그 나라가 행하고 있는 정치의 득실을 알 수 있다. 물품이 검소하면 정치가 안정된 것이고 사치가 만연하면 민심이 들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시장에 놔두는 물품의 양은 나라의 형편을 반영하는 것인즉 누가 그것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시장의 형편을 보고 사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도에 부합하는 일이다. 이 뒷부분은 무슨 자유시장 경제 얘기 같죠? 근데 역시 이 당시의 한계는 이 농업 장려를 위해서는 상공인들을 무시해야 된다. 그런 논리하고 통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관자가 오늘날에 약간 뭐 개성할 만한 점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물가 조절이라든가 시장 논리 이거는 상당히 좀 혁명적인 혁신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예. 한 선생 읽으세요.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게으른 자는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한다. 인간을 초월한 것처럼 보이는 대단한 능력도 따지고 보면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능력은 안으로 기르고 쌓은 힘에서 나온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믿지 못하므로 늘 바깥의 힘에 의지하려 한다. 안으로 힘을 갖추어 두면 도움이 되지만 바깥의 도움만을 구하면 늘 불안하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혹시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 늘 반성해야 한다. 머뭇거리다가는 때를 놓쳐 재난을 맞게 된다. 아침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저녁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다. 나쁜 병에 걸리면 저절로 안색이 나빠지듯이 마음이 잘못되면 태도나 행동을 통해 나타나기 마련이다. 군주가 군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신하도 그 직분을 잊고 만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식도 그 본분을 잊고 만다. 윗사람이 그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아랫사람도 제 분수를 잊고 만다.
위아래가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명령이 지켜지겠는가? 주인이 의관을 똑바로 갖추지 않으면 손님이 경의를 표할 리 없고 군주의 몸가짐이 법도에 어긋나면 그 정령은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은혜를 베풀어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고 위엄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 비로소 군주의 지위가 안정된다. 생활을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백성은 군주를 걱정하지 않는다. 백성을 살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지 않는다. 군주가 군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백성이 충성을 바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 대목에서 보면 은혜와 아울러 위엄을 강조하는 거 보면 한비자가 말하는 완전한 법가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위주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위엄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논리고요. 군주와 그 부모와의 이 얘기는 유교의 덕치 논리와 유사한 듯하죠. 예. 그러니까 관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육아와 법가의 그 중간 지점에 그 측면 경향성이 좀 보이는 점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산에 가야 되나? 이 비는 내리고, 제가 오늘은 또 어떤 합리화로 갔냐면, 그렇지, 오늘 또 오전 오후 강의 있다는 핑계 대고 집 밖에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산이라도 갔다 와야 된다. 이건 매일 아침 합리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막상 1시간 반 돌다 오면 그래도 가뿐하긴 한데, 이렇게 습관화 됐는데도 이러니 이게 아이고 헬스 끊어야지 가야지 잘 안 되죠. 이승 선생님 나가셨나? 나가셨어요? 계시는데요? 아니, 안 나갔어요. 네, 읽으세요. 귀족. 잠깐만요. 귀족, 백성, 부자를 신중하게 다루기. 군주는 귀족과 백성, 부자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귀족을 신중히 다룬다는 것은 가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현자를 발탁함을 말한다. 백성을 신중하게 다룬다는 것은 관리를 두어 감시해야 함을 말한다. 부자를 신중하게 다룬다는 것은 생산을 장려하면서도 그들이 부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함을 말한다. 군주가 신하에게 존경받느냐, 경멸받느냐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네, 맞아요. 읽으세요. 짧으니까. 외교는 이익 추구, 백성은 덕으로 다스린다. 옛날에 명군은 이익을 따져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덕으로 백성을 끌어들였다. 이익과 덕, 이 두 가지를 갖지 못한다면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원만하지 못하다. 네, 맞아요. 신상 필벌. 네. 정당한 보상은 낭비가 아니다. 정당한 형벌은 포악함이 아니다. 신상 필벌이야말로 최고의 덕이다. 예. 여기 그 관중의 그 특징이 보여지는 건데, 귀족을 신중히 다룬다. 이게 이제 유교가 비판받을 때 맹자에 나오는 용어예요. 유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차별애거든요. 내 가족 먼저, 내 자식 먼저예요. 그러니까 친친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친한이를 친히 여기다. 뒤에가 목적어예요. 부모라고 해도 되고 친척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물을 아낀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랑은 이 맹자식으로 설명하면 세 가지예요. 친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사랑, 인척이나 부모에 대한 뭐 서양에서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예. 그 다음에 인민, 요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이 이제 아키레자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요런 문화에 기반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까지도 혈연지연의 아주 그 온상이죠. 그렇죠? 소는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회사가 없지만 왜 이전에 명태 처음 시작될 때 왜 한전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기들은 명예퇴직하면서 자기 자식 중에 하나를 특채하는 식으로 고용하고, 이거 실제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예. 이런 논리. 그 다음에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음서제도, 서음제도라고도 하죠. 뭐예요? 당 3품이든가?
이상 고위 관료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특채를 해요. 고위 관료로. 이런 논리가 진치의 논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이 공자맹자도 기본적으로 조년산응을 강조합니다. 이 사자성어 어떻게 번역해요? 현자를 높이고 능자를 부린다. 그러니까 현능한 사람을 높이고 부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조년이란 말은 상현이란 말도 쓰는데요. 묵자에는 아주 상현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백과들을 보면 조년산응이나 상현을 주장하지 않은 학자는 한 명도 없어. 문제는 이게 전제되고서 하는 얘기냐, 이거를 무시하고 하는 얘기의 차이예요. 근데 유교는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묵가라든가 법가에서 말하는 상현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능력 위주의 관료 임명이에요.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기죽을 신중히 다룬다. 관중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자를 발탁할 때 귀족을 우선해서 발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의미의 조년산응, 상현의 의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인데 이 관중은 이익과 덕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덕일변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신상필벌이야. 이건 뭐 법과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좀 작아서 이 자리에 출력한 사람들이 있나요? 네, 네, 출력했습니다. 오, 대단하네. 카페에 올려놓으셨는데. 쉬는 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이게 작아서 이거 어떻게 보면 알맞게 커지던데. 뭐 포인트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한데요, 아. 교수님. 괜찮습니다. 뭐지? 아까 포인트가 더 나은, 와치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교수님. 이거 어차피 다 번역할 시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테 관중에 대한 고사가 뭐 수많은 제자백과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빠르게 중요한 부분만 넘기면서 번역해 드릴게요. 관포지기요. 관중과 포수가죠. BC 7세기경 춘추 시기의 정치가였던 관중과 포수가를 가리키는데 그들 둘은 아주 좋은 친구였다. 관중은 비교적 궁했고 가난했고 포수가는 비교적 부유했지만 그들 사이는 피차 이해를 잘하고 서로 신임했다. 관중과 포수가 사이에는 아주 두터운 우정이 있어서 이미 중국에선 대대로 전해지는 그 아주 미담이 많다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항상 관표지교를 써서 자기와 좋은 친구 사이에 친밀하고 격의가 없고 피차 신임하는 관계를 표시한다, 형용한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주나라 초기의 그 분봉은 수백 개의 제국이 있었는데 춘추 시기에 이르러서는 단지 100여 개로 줄어들었고 그 중에 비교적 큰 나라는 다만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등등 10여 개 국가였다. 이러한 제국들은 모두 뭐를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패자의 우두머리가 될 거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춘추호패는 이제 뭐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제나라 황공, 진문공, 송나라 양공, 진목공, 초나라 장화. 대신에 요 둘 대신에 이제 오나라 합려, 오랑 구천을 넣는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나라는 지금의 산동성 북부였는데 제나라가 이제 패자로 칭하여 칭하게 되는 데는 제나라의 대정치가 정치가 했던 관중과 분리될 수 없다. 제나라 왕공이 패자로 칭하는 데는 주로 뭐에 의지했냐면 그의 도움에 의존했다. 그렇지만 관중이 제나라 황공으로 추천될 때 추천한 것은 친구였던 포수가였어요. 관중과 포수가는 좋은 친구였는데 처음에 관중과 포수가는 함께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관중의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오는 수입의 돈인 뭐예요? 얻는 수입이 포수가보다 많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돈을 나눌 때 그는 도리어 많이 가져갔다. 이 말로 설명하는 게 빠르겠다. 장사를 했는데 이익 분배를 할 때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포수가가 그거를 원망하지 않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관중이 세 차례 벼슬에 나가서 세 차례 잘렸어요. 근데 포수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관중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또 옹호해 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관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포수가구나. 이렇게 이제 관계가 유지가 됐는데 제나라에 이제 정변이 일어났어요. 정변이 일어나니까 관중과 포수가가 각각 한 명의 태자를 모시고 이웃나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정치가 안정이 되니까 둘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맞닥뜨려지게 됐을 때 관중이 먼저 포수가가 모시고 있는 태자를 활로 쏴요. 근데 거꾸로 지니까 죽은 줄 알고 안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대에 맞아서 죽지 않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포수가가 모신 태자가 먼저 제나라로 귀국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관중이 나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원래 망명국이었던 노나라로 되돌아가서 있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제나라에서 자꾸 협박하니까 결국은 관중이 모시던 태자는 자살합니다. 근데 관중은 따라 죽지 않고 버텨요. 그 소식을 알고 포수가가 황공에게 건의를 하죠. 군주가 지금 천하를 얻고자 한다면 제 친구 관중을 얻어야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 나라에 만족하신다면 제가 재상에 오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국을 시켜서 친구인 관중을 제나라 환공과 환공을 보좌하게 돼서 결국은 춘추 우패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 스토리가 아주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흥미롭게 읽으면서 설명해 줄까 했는데 이 시간 관계상 벌써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요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다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원문이니까 목미편 한번 보죠. 무릇 땅을 갖고 백성을 부리는 백성을 양육하는 사람들은 사시의 힘을 써야 된다. 사시의 힘을 쓴다는 말은 뭐예요? 계절에 맞게끔. 이게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고대 춘추 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과 농사잖아요. 옛날에. 이건 이해하시죠?
전쟁과 농사의 근본이 뭐예요? 백성의 숫자예요. 근데 춘추전국 시대는 뭐예요? 국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게 오패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자기 지역에 남아두고 이웃나라 백성들을 모여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이에요. 제자백과 모든 그 지식인들 마찬가지예요. 왜냐? 전쟁의 병사의 기본 동력이 백성이고 농사의 기본 동력이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은 어느 때 일어납니까? 봄, 가을에 일어나요. 봄은 뭐 하는 때예요? 씨 뿌리는 때예요. 가을은 가을 거지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농사 때를 빼앗지 않는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논어에도 나오고 맹자에도 나와요. 관자에서 말하는 사시에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때를 가려서 농사 때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은 창고에 달려 있으니까 창고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재정 지출과 수입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오고 이 벽자는 열벽자예요. 황무지가 개간돼서 넓혀지면 백성들이 머무를 것이며 그 다음이 지금 우리 번역판에 나온 얘기예요. 이건 원문을 외워도 좋아요. 창름, 이 곧집 름자예요. 곧집, 창고와 같은 뜻이죠. 창름이 실하면 보통은 창고가 차면 그렇게 하죠. 치예절, 예절을 알고 의식족, 의식이 바리면이 아니라 의식이 풍족하면 영예와 치욕을 안다. 배고픈데 뭐 배고프면 도둑질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 사람들이 법도에 따르게 되면 육친이 견고해지며 사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염치. 예, 예의 염치가 펼쳐지면 군주의 명령이 행해진다. 번역판보다 이렇게 원문 보니까 좀 와닿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와닿아요. 네, 훨씬 더 다가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그 하나를 들으면 한 명은 빠졌네. 그 이름의 삼위번영 세 사람이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의 삼위번영 불비야. 시장은 재화의 표준이다. 이거 번역판하고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일단 번역판에 있는 내용 뽑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형세표에 나오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우리 번역판은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부모의 준 말은 부고요. 뭐죠? 음양의 준 말은 양이고 천지의 준 말은 천이에요. 왜 양이 그 약자의 대명사가 되나 이따 끝 무렵에 좀 보완해서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유교적 논어의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죠. 예.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예의만 강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위엄도 섞인 거니까. 요거 이영 선생님 좀 읽으시죠. 본래 음양 아니 저기 황순 선생님 읽으세요. 이거는 제 논문에서 따온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없어요. 보고 읽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비싼 거라 거기에는 안 올렸어요. 예. 지금 팬이라 죄송합니다. 본래 음양과 오행의 결합은 전국 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복관에 의하면 이것은 취연에서 비롯되어 그 후의 후학에서 완성되어 여시춘추 12기의 첫 편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백회에 의하면 직하의 총서인 관자는 전국시기 직하학자들의 저작이며 특히 유관도, 사시, 오행, 경중 등 5편은
음양 오행가의 글로서 음양과 오행을 합류시킨 것이다. 그런데 전국시대 음양 오행설의 결합 과정에서 오행과 사시의 상응관계는 문헌에 따라 일견 모순되는 측면이 보인다. 여기서 관자 등에 보이는 내용과 연계시켜 12기와 관련된 몇 가지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유관도 편에는 오화 시절이라는 말이 보이며 황색, 감미, 궁성, 화기, 오수와 연계시키고 있는데 윤지장의 주석에 의하면 토가 시절을 조화롭게 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이 내용은 오행 가운데 토를 지칭한 것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40편의 첫머리에서는 정령에는 때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시에 따른 정령의 시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용을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이 도식에는 안 선생님 읽으세요. 이 도식에는 방향과 계절 그리고 기운과 생성의 내용을 오행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서술한 것으로 음양과 오행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다. 특히 사방의 중앙을 추가하고 1월 성신에 토를 추가함으로써 오행에 대응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주석에서 생성의 내용 부분에서 별도의 구분을 하지 않고 특히 동방의 고를 나무 뿌리로 보아 목과 연계시키고 있다. 예컨대 허유술? 허유술은 줄의 천간 탐의 편에 보이는 정현의 주석에서 나무 뿌리가 땅에 선 것이 뼈와 유사하다는 내용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방위에 배당된 내용을 감안하면 표와 같이 오행과 신체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오행 부분에서 토와 피를 연계시킨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 이 도식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계절의 변화에 있어서 사시관념을 전제로 할 때 중앙 토에 배당할 시절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시절과 기운 대신에 토덕은 사시의 출입을 알차게 도와서 풍으로 조절하여 토가 지력을 더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처세에 있어서 조화, 평균, 중정무사, 관포사시 등의 개념으로 실보사시 등의 개념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시 운행과 오행 관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지자백 걸 때마다 강조하지만 가장 이제 여기 뭐 별자리라든가 때라든가 방향, 뭐 오행, 그다음에 신체 이게요 관자에서 가장 먼저 그 기본적인 도식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음양오행에 관련된 논문들 보면 이런 언급이 없어요, 아예. 그렇게 참고하라고 해도 안 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절이고, 이게 이제 여시춘추하고 해남자, 동중서의 춘추벌로에 가게 되면 계하에 이제 배당되죠. 토가 배당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관자에는 아직까지 의미 부여가 좀 애매해요. 이 오는 토인데 토가 각 계절을 조화롭게 한다. 화자가 동사겠죠. 음양오행 안 선생은 이거 읽어봤나? 내 논문?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지만 관심이 없지. 예. 조만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예. 이거는 뭐 이 수업 이게 관자 40회에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음양오행을 따질 때 물론 이런 거예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음양오행 뭐 우리 학교 학생들 학회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 해가지고 뭐 음양오행해가 딱딱 도식적으로 그냥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데 추연이라는 사람은 오행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저술도 전하는 게 없고요. 다만 추연이 아니라 추연의 제자들이 정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이 여시춘추 응동편에 보일 뿐이죠. 거기에 나온 내용을 이제 오덕 종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논리는 이거예요. 이 화덕이 이제 화덕을 위주로 하는 왕조가 그 왕조를 대체하려고 그러면 화의 극이 되는 수덕이 그 왕조를 대체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덕이 흥하려고 아니 저 대체하는 왕조는 토덕이다. 이렇게 이제 하은주 3대를 설명을 해요. 주나라가 화덕이거든요. 그 화덕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예요? 금이 이기는 게 뭐예요? 목이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신주 응동편에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된 게 그러면 진나라는 순중력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는 수덕이냐 토덕이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진나라도 한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되죠. 진나라가 통일한 후에 15년밖에 안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수덕이라고 인정한다면 한나라는 토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히 한나라 때는 그래서 황색을 많이 높여요. 초기에는 이 수가 억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덕종시대의 논리가 뭐냐면 단순히 목화토금수가 아니라 목화토금수가 상징하는 색이라든가 방위라든가 모든 상징물을 이 덕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황색을 숭상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여러분들 사극 보면 진나라의 모든 고위 관료들의 색이 뭐예요? 검은색이잖아요. 이게 진나라 또한 오덕 종시대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진나라를 인정하면 토덕을 따르는 건데 한초에는 이런 논란이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닙니다. 진나라는 단명했고 무도한 나라이기 때문에 왕조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가 수덕을 숭상하는 게 맞다. 이런 논란이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추연이라든가 그 제자백가의 음양가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화토금수는 그 당시의 용어로는 오행이 아니라 오덕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당시의 오행은 오히려 유교의 인의예지성을 오행이라고 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예, 설명을 하고 처음 듣는 학생은 원래 오행은 유교의 인의예지성이었고 원래 오덕은 목화토금수였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오덕설, 오덕종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기 보다시피 왕조 교체설이기 때문에 상극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오행설의 원조는 상생설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시의 변화가 뭐냐? 상생설이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간에 이제 토가 있다면 추나 추동으로 가니까 상생설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상생이라든가 상생설이 표면화된 건 없어요.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된 거는 여시춘추부터 나오게 되죠. 여시춘추 해남자 동주서로 가게 되고 오덕종시라는 얘기가 이제 상극설이고요. 오행상생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동중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극 개념보다 상생이라는 개념이 강조된다?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죠. 왕조 교체보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동중서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음양오행설이거든요. 그리고 동중서의 그 주장 가운데 하나인 이제 삼강의 기본적인 논리가 뭐예요? 요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선우 또 굉장히 많은데 상하, 상하 하여튼 굉장히 남녀. 많아요. 예? 남녀. 뭐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뭐 부부,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 이게 3강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이 계열은 그러니까 군주, 남편, 남자는 다 우이고 먼저고 양이고 존귀하다. 신하와 아내와 여자와 그다음 여자는 아래 것이고 나중이고 음이고 낮다. 이 논리가 3강의 논리예요. 이게 동중서의 정치적인 논리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군주는 신하의 강이고 별이고 남편은 아내의 별이고 남자는 여자의 별이다. 근데 이게 그 말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시공간의 문제이기도 한데 동중서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태초에는 양만 있었다. 우리 양자역학에서 보면요. 하나의 점으로서의 빛이 이게 확산되거든요. 우리는 어느 공간에서만 사는 거죠. 이거 너무 어려운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음양할 때 안 선생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연 상징물이 뭐야? 자연에서 음양 얘기할 때. 해와 달. 그렇죠. 해와 달. 햇빛하고 달빛하고 뭐가 밝아? 햇빛. 달빛의 본질이 뭐야? 어둠. 달빛은 이 양반은 햇빛이 반사된 거에 불과해요. 과학적으로는. 네. 이해되죠? 네. 빛은 빛이지만 밝은 빛, 어두운 빛. 그래서 동중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음은 기본적으로 양의 합에 불과하다. 양이 존재할 때 거기에 부속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걸 반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자역학도 반박할 수 있어요. 양자역학은 태초에 하나의 점의 빛이 빅뱅으로 빵 터져가지고 이 은하계 우주가 생성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은 뭐냐? 이거를 따지진 않아요. 물리학에서는. 이 얘기는 안 해. 해가 전제되고 나서 음양을 따지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한나라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군주와 남편과 남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이죠. 태극도서에 나오잖아요.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고 머물러 음을 낳는다. 이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이나 동주선 논리하고 일치하죠. 그런데 사실은 태극 이전에 그럼 뭐냐? 무국이잖아요. 이전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자는 뭐라고 이걸 설명하냐면 무국이 태극의 이전이 아니라 무국이면서 동시에 태극이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음과 양은 상하나 선후 관계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표현상 동정으로 표현하고 뭐 선후 관계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연적인 의미로 보면 음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런 관계 말고 이거 사실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말이 뭐예요? 양자역학에서 말하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본다는 게 각각.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시간이 게재가 되는데 제가 오늘 돌면서 또 하나 느낀 거는 시간도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줌으로써 여러분이 나랑 같이 똑같이 지금 11시 36분인데 이거는 뭐예요? 똑같은 어떤 시계에 표현되는 절대적인 시간이죠. 그러나 안수님 같은 경우에 호강이 밥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아직도 12시가 안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조차도
상대적인 시간이 있다. 공간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여러분 방이나 핸드폰으로 보는 공간하고 제가 지금 녹화하는 공간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이든 뭐든 이런 삼강의 논리라든가 이런 선우 문제를 따질 때는 시간과 공간의 다양성을 전제를 하고 봐야지 음양오행의 어떤 문헌에서 뭐 이렇다 절대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과 양, 오행도 결국은 이런 거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사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서양은 쪼개가지고 요거를 그냥 각각의 기능이나 특성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려는 그 난센스를 범해요. 동양은 기본적으로 분류는 해요. 뭐 음과 양, 목화토금수를 분류는 하지만 지금 보다시피 어때요? 얘들은 각각의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상생상극 그걸 통해서 수많은 그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중심으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게 동양 철학이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는 건 그러하고 논리적으로 보면 뭐예요? 음양은 늘 대립하면서 서로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남자 여자 서로 다르지만 서로 남자 없는 여자 없고 여자 없는 남자 없다. 서양에 이런 논리가 없어요. 그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설도 논리학자가 영감을 줘서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근데 지금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빛은 우리가 개재되지 않으면 파동에 불과하지만 관찰하고자 의도하고 기계를 설치하거나 우리가 분석할 때는 입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서양의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근데 동양 철학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거예요. 관찰하든 안 하든 빛이든 어떤 물질이든 동시에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의 물리학자나 철학자들은 이런 논리에 익숙하지 못해요.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안소인이 어떤 때 보면 남자 같은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럼 남자죠. 여자이면서 동시에 남자일 수 있어요. 저도 외로우면 술 먹고 막 혼자 춤추면서 막 눈물을 흘리거든요. 또 여성미가 있다고요, 저도. 여러분이 볼 때는 좀 우악스럽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남자, 여자를 가리는 기준이 뭡니까? 생식기입니까? 요새 생식기가 둘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 음양을 구분할 때 그 기준, 특히 사람을 적용할 때조차도 시금관에 따라서 절대적인 건 없다. 아니면 심리적으로 따져볼까요? 생리적으로 보면 어때요?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40대 기준으로 하면 남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테론인가요? 그게 더 많이 생기고 오히려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요. 그러면 40대 기준으로 남자 여자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음양을 남자 여자로 적용했을 때는 여자가 말이지 낮은 것이고 아래 것이고 그런데 감히 어디다 들이대냐 이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이 넘은 저 같은 경우는 양에 해당하는 어부인을 잘 받들어 보셔야 된다. 이게 자연의 이치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영감을 주려고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